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좀 생뚱맞죠? 다이어트는 왜 늘 실패할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햄버거 하나, 제가 좋아하는 와퍼인데요. 저 와퍼의 칼로리가 600칼로리가 좀 넘어요. 670kcal 정도가 되는데, 그럼 2800kJ이라는 에너지 양이 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가격은 5,000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대략 한 50kg 정도 되는 엿기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 팔을 쫙 뻗어가지고 들어 올리면은 대략 한 2m까지 올라가겠죠. 머리 위로도 한 3, 40cm 올라갈 테니까요. 2m 남짓 올라갈 텐데, 그러면 여기다 2m를 곱하고 여기다가 9.8을 곱하면은 이게 1000줄이 나와요. 이게 1kJ이죠. 그러니까 이걸 2m를 번쩍 들어 올리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1kJ를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제 몸은 효율이 100%가 아니니까 제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한 곱하기 한 5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번 들어 올리면 5kJ입니다. 자, 그러면 이 2800kJ를 해결하려면은 엿기를 몇 번 들어야 될까요? 적어도 500번 이상. 500번 이상을 번쩍번쩍 들어 올려야지 제가 먹은 2800kJ이 소비가 되겠죠. 이게 살이 안 빠지는 이유고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이유고, 먹고 나서 운동으로 빼야지 하면은 그게 무척이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이 화학적인 에너지, 화학 에너지하고 어떤 이 기계적인 에너지하고의 차원이 다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 에너지라는 것이 밀도가 아주 높아요.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서 우리가 몸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반대로 우리가 음식을 조금 먹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쩌다 저절로 화석연료를 쓰게 되었을까? 누가 강제로 화석연료를 써라고 해서도 아니고 저절로 쓰게 됐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누가 억지로 혁명이라고 해서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나도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는 저절로 잘 안 되는데 산업혁명은 어떻게 저절로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연탄 한 장이 있습니다. 한 3kg 남짓한 무게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자그마치 6만 킬로줄, 6만 킬로줄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값은 500원 정도고요. 여기 들어있는 석탄은 뭐 한 2, 3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50kg짜리를 2m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데는 1kJ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효율을 생각하더라도 한 3배, 3kJ 정도만 있으면은 기계가 50kg짜리를 2m를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러면은 석탄을 가지고 일을 시킨다. 석탄한테 일을 시킨다. 사람이 하던 일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를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2만 번을 50kg짜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죠. 값은 얼마죠? 500원입니다. 500원보다 적어요. 자,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2만 번 택배 상자를 2m 높이로 택배 상자를 50kg짜리를 50kg짜리는 없긴 하지만요. 여하간 50kg짜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려라. 한 2만 번 하면은 내가 얼마 주느냐? 500원 줄게. 안 하겠죠. 그럼 일이 될 수가 없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석탄을 500원어치 사다가, 연탄을 500원어치 사다가 기계에 넣고 태워서
2만 번 하는데 5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의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이 밀도가 무지하게 컸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무지하게 컸고 쌌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화석연료가 그럼 무궁무진하게 있느냐? 화석연료는 언제 고갈되느냐? 궁금하죠. 자, 그럼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뭐 늘 이야기하는 40년 뒤에 석유가 고갈된다, 원유가 고갈된다. 근데 40년 전에도 40년 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화석연료가 고갈된다는 것은 늘 거짓말처럼 계속해서 기간만 늘어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석연료가 생겨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지구가 생겨나고 최초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화산 폭발로 해서 나온 수증기, CO2, 그리고 수소, 헬륨, 그리고 질소,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지구의 이 중력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잡혀 있다 보니까 최초의 대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처음 지구의 공기 중에는 그냥 순수한 산소는 없었어요. 물, CO2, 그리고 질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물론 화석연료가 없었습니다. 생명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화석연료가 만들어질 수도 없죠. 화석연료라는 것은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이건 동물성 플랑크톤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죽어서 묻혀가지고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화석연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기 중에 이 하늘에는 원래 없었던 산소가 21%가 있습니다. 5분의 1이나 산소예요.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땅에는 화석연료가 있습니다. 이 대기라는 게 참 아름답게 생겼죠. 이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 되는데요. 지구 반지름이. 대기는 그러면 얼마나 두꺼운가? 우리 한 16km 정도만 올라가면 90%의 대기가 그 아래쪽에 존재해요. 그리고 대략 한 100km 정도 가면은 99.999%의 대기가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00km를 넘어가면 우주라고 하고요. 100km 안쪽은 대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대기권은 한 16km 정도 뭐 금방이고 더 올라가면은 10%밖에 그 위에 남아 있지 않아요. 여하간 이렇게 얇은 대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산소가 5분의 1이나 지금 생겼어요. 원래 없던 것들이. 그럼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 산소 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부터 35% 여기까지 나타나 있는데 10억 년 전 산소 농도는 뭐 2%,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자꾸 생겨나긴 하는데 생기는 족족 그냥 바닷물에 녹아요. 왜 바닷물에도 산소가 하나도 안 녹아 있었거든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남조류들,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런 남조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만들어내는 족족 물에 녹고 또 물속에 있는 철을 녹슬게 하고 산화시키고 하면서 다 사용돼 버렸죠. 그래서 산소가 물에 녹아 있고 산소가 철에 잡혀 있고 하면서 공기중으로 나올 수 있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비로소 물에 녹을 만큼 다 녹고 철도 녹슬 만큼 다 녹슬고 해서 산소가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감브리아기를 거치면서 동물, 식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식물들이, 동물들이 더 늘어나면서 석탄기, 이때가 되면은 산소 농도는 35%, 그리고 70cm 정도 되는 거대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10m, 20m 되는 고사리가 자라고 그게 쓰러져서 흙 속에 묻혀서 지금의 석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화산 폭발, 그리고 뭐 운석 충돌, 이걸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멸종기를 거치면서 산소 농도가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주라기를 거치면서 작은 공룡들이 나타나고요. 백악기가 되면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대부분의 공룡들이, 큰 공룡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룡도 있었죠. 익룡. 그러다가 다시 또 대멸종을 하고 지금 현재 21% 정도의 농도로 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CO2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산소 농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속도냐 하면 현재 CO2 농도가 415 ppm인데요. 대략 한 0.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 ppm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ppm이라는 게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인데 1년에 2 ppm씩 증가되는데, 이거를 10만 년만 딱 앞으로 하면, 여기가 1억 년 전이에요. 10만 년을 그려봐도 그냥 여기 표시도 안 나는데, 여기에 10만 년 후면은 산소 농도가 0으로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어요.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어떻게 익룡이 날아다닐 수 있었냐? 익룡이 지금 새 같은 건 아니고요. 익룡 이만합니다. 이만한 놈이 하늘을 날아다녔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때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등에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화석연료의 고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왜 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화석연료라는 거는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볕을 매개로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해서 설탕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이 설탕이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땅 속에 묻히면서 화석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설탕, 산소가 생겨나고 식물, 동물이 생겨나서 광합성을 계속 해나가면서 식물, 동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산소도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만들어진 산소 중에는 이 물에 녹아버리는 산소가 있었죠. 물에 녹아버리는 산소가 있고요. 또 철을 산화시키는데 소모되는 산소도 있어요. 지금 철광석을 만들어낸 이 기원이 되죠.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불나죠.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고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버립니다.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산소와 묶어가지고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또 화석연료를 또 씁니다. 그러면 화석연료, 산소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산소가 남아있나요? 화석연료를 쓰다 보니 안 남아있죠. 그런데 화석연료는 남아있나요?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여기 설탕 두 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결국 화석연료입니다. 우리가 이 5개의 화석연료 중에 하나는 불타서 없어졌고요. 하나는 우리가 태웠고요. 하나 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물에 녹았고, 이거는 철을 산화시키는데 이미 쓰여버렸었던 거고. 그래서 산소가 먼저 고갈이 되게 돼 있죠. 화석연료의 끝은 물리적으로는 없습니다. 산소의 고갈이 먼저 옵니다. 자, 그런데 왜 화석연료가 자꾸 석유는 4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느냐? 그럼 뭐가 맞는 얘기냐? 화석연료의 끝이 없다는 말도 맞고 화석연료의 끝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매장량이라는 건 지금 내가 시장에 내다 팔 때 팔 수 있는 가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채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확인되고 존재가 추정되는 데에 파서, 그리고 지금 가진 기술로 네가 채굴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채굴을 하더라도 가져다 내가 팔 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매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유 가격, 그리고 지금의 채굴 기술, 이걸로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이 매장량이 되는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량이 늘어납니다. 더 비싸지면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찾으면은 더 늘어나요. 그리고 기술이 자꾸 발전되면은 더 찾고 더 잘 캐고 하면서 이쪽으로 늘어나고, 가격이 더 비싸지면 또 일이 또 늘어나고 해서 원래 있는 어떤 물리적 총량까지 도달을 할 텐데, 그런데 이게 너무 희박하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은, 또 물리적으로는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가격대가 될 거고, 지금 있는 기술로는 채굴할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결국 거기서 화석연료는 고갈됩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화석연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석탄 그리고 연탄 보여드렸듯이 정말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 높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자, 그런데 CO2가 늘어나서 기후변화가 오고 기후위기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거 진짜일까요? 그리고 위기라는 것도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평균 기온 12도라는 가사가 있었고요. 강수량은 1300이라고 했었습니다. 2012년, 30년이 지난 뒤에 평균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늘었고요. 강수량은 1300에서 18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명태 거북이가 사라지고 홍합 따개비가 그 자리를 대신 메꿨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의 일기가 변한 게 아니고요. 30년이란 시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한 거죠. 이걸 조금 더 긴 타임 프레임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CO2 농도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빙하기 때에는 CO2 농도가 180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간빙기에는 200대 혹은 300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빙하기를 마지막으로 현재 간빙기에 와 있는데요. 지금 CO2 농도는 415 ppm. 지구가 지난 80만 년 동안 겪어본 최고 CO2가 300인데 이미 415라는 거죠. 80만 년간 생태계가 이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이산화탄소 증가되는 속도는 아주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ppm씩 10만 년만 늘어나면은 20만 ppm, 즉 20%인 거죠. 산소가 없어지는 10만 년, 여기가 10만 년인데요. 요 10만 년 정도 지나면은 여기가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 보이지도 않는 높이가 되죠. 20만 ppm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에 더 이상은 의존할 수가 없고요. 자, WHO의 보고서를 참조를 해보면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그냥 평가를 해봐도 2030년 이후에는 매년 25만 명의 사망자가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25만 명이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 몇 가지에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식량 문제도 여기 달려 있고요. 우리가 먹는 물 문제도 여기 달려 있고, 에너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참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지고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조금 맑아졌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경제가 또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이런 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내만 국한해서라도 국내 미세먼지 조기 사망이 1년에 12,000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12,000명의 조기 사망을 매년 일으키는 정도의 어떤 건강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00년쯤 되면 해수면이 한 1m 이상 상승을 해서 부산 해운대가 이제 물에 잠긴다는 평가가 있죠. 자, 그러면 화석연료 안 쓰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안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쓰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3인 가족으로 보면은 한 달에 전력을 대략 한 320kWh 정도를 써요. 그러면 이건 연탄 한 45장을 한 달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전기를 써야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전기를 써야 되고,
물을 음식을 하기 위해서도 다 전기가 필요하고 내가 쓰는 에너지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쓰는 전기를 다 모아 놓으면 3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는 연탄으로 따지면 350장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만 쓰나요? 기름도 쓰고 뭐 다른 것도 다 쓰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연탄으로 환산하면 가족당이 아니고요. 1인당 연탄이 과연 몇 장일까? 4,000장이 넘습니다. 1년에 4,000장이 넘는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원자력이 온실가스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 다 좋은데 과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 경제성이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사용하는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대략 10,000kWh 정도가 되는데요. 전기 요금으로 따지면 1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대략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산업용 그리고 상업용, 교육용, 농업용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대략 10,000kWh 정도가 되고요. 이만한 전력량을 만약에 해결료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요 해결료 펠렛 5개가 필요할 겁니다. 대략 무게는 하나당 한 6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g 남짓한 해결료 펠렛이고요. 요거를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천연 우라늄은 한 200 몇십 그램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은 대략 한 2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10만 원어치 전기를 만드는데 천연 우라늄 가격은 25,000원이 들어간다. 자, 그럼 이걸 석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연탄 1,400장 분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무게로 따지면은 대략 한 4톤 가까이, 4톤 정도의 석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석탄 가격으로 따지면 이건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돼요. 3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가서 110만 원어치의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해결료 펠렛 5개가 연탄 1,400장하고 같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월등하게 앞서고요.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도 천연 우라늄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연탄, 석탄으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한 연료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원자력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와 동일한 설계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원자로가 녹아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장소는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1호기와 2호기가 있었는데 2호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1979년에. 78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한 아주 새 원전이었는데 1년 뒤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방사성 물질이 막 나오는데 이 도움이 있어가지고 이 도움 안에 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로 누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고가 난 4일 후에 발전소를 방문했는데 입에 마스크도 안 했어요. 여기에 마스크도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발전소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가장 최악의 사고가 될 겁니다. 원자로는 못 쓰게 됩니다. 망가져서.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 바깥으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배출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도움이 아니고 약간 작은 경납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밖으로 누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엔 방사선 과학위원회 그리고 WHO의 어떤 복수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주민이나 직원 중에 피폭으로 인한 사망이나 급성질환은 없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 암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인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고로 인한 피폭량이 미미합니다. 피폭은 있었지만 피폭량이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일반인의 평생 사고로 인한 사고 때부터 사고 쭉 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피폭 받을 양이 대략 10에서 20mS라는 양이 되는데요. 여기 얼마나 작은 양인가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부산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1년에 1mS 정도씩 차이가 나요. 1.1mS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 한 80년을 살면 88mS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90mS 정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일본 사람은 170mS를 받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람들은 여기에다 10을 더해서 받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40mS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어느 지역은 한 600mS 정도 돼요. 평생 받는 양이. 그럼 이 차이라는 것이 100mS보다 커요. 그렇지만 핀란드건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이 방사선 피폭량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원도하고 부산의 차이에 해당되는 한 80, 90mS 수준에도 한참 모자라는 10에서 20mS 수준의 피폭이 평생에 걸쳐서 있을 거기 때문에 건강상의 영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피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겁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아이들 갑상선 암이 44%. 그런 나중에 이제 정정이 됐는데요. 암이 아니고 그냥 이상이었다. 이상이 44%다. 그렇지만 이거는 원전 사고 때문에 어떻게 애들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있냐. 그래서 일본의 북부 그리고 중부, 남부, 그리고 후쿠시마하고는 관계없는 세 지역을 애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타 지역은 57%가 나왔습니다. 이 갑상선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로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애들은 가지고 있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는 전수조사를 사고 때문에 하다 보니까 44%나 발견된 거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어디가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에 가서 갑상선 검사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없었고 전수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오차를 생각하면 후쿠시마만큼 혹은 그 이상 나왔던 거죠. 이 전수조사의 함정이고요.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후쿠시마에 있는 병원의 암 환자 데이터다. 이렇게 막 암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구 증가한다. 그런데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국제학술지에다 기고까지 할 정도로 좀 일이 번졌습니다. 의사분들이 그거 가짜다. 가짜 뉴스다. 외인관이 내가 살던 지역의 병원이 쓰나미 때문에 문을 닫고 혹은 대피를 해야 돼서 문을 닫아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새로 발병한 걸로 체크가 되고 병원을 2번 갔더니 환자 2명으로 체크가 되고 해서 자꾸 환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발병이 늘어난 걸로 카운트를 한 거죠. 이중 카운트가 된 거고요. 이런 일인 겁니다. 한쪽에 도시가 재개발을 해서 그쪽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그 옆에 동네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동네에는 학생 수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건 전학을 와서 늘어난 거지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건 아니죠.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그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난 거고 이동을 해온 건데 이걸 이 지역 학생 수가 늘었다 혹은 그거는 정확한데 이 지역의 출생률이 증가했다라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죠. 근데 후쿠시마라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다라고 해서 다들 믿게 되죠. 이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하고 막 구글에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쓰나미 파도가 퍼져나가는 거고요. 방사성 물질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는 관계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후쿠시마에 있는 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거기에 삼중수소만 못 거르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걸러낸 물을 지금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삼중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대략 후쿠시마 전체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가 3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닷물에는 20kg 정도가 바닷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비로 이렇게 내리는 삼중수소만 해도 자연적으로요 1년에 3g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3g이 여기로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 10년에 걸쳐서 0.3g씩 뭐 1년에 이렇게 방류를 한다 그러면은 바닷물에 원래 있던 양이나 혹은 우리 바다에 자연적으로 비로 유입되는 양에 비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유의미한 농도 변화를 가져올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영향은 더더욱이나 없는데 이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게 이제 번져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삼중수소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아이 소변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은 염색체 이상 빈도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 농도가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1년에 어느 정도 피폭량인가 하면 0.0006mSv라는 양인데요. 아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강원도 차이가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비교해 봤을 때 18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6개만 드셔도 피폭되는 양이 0.0006mSv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농도가 60이 되면은 2배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바나나 12개가 되는데 그럼 2배 위험한 거고, 이 농도를 15로 낮추면은 바나나 3개가 될 텐데 그럼 2배 안전한 거냐? 아무 의미 없는 너무 극미미한 것들끼리 비교하는 거라서 전혀 의미 없는 수준이고 어떤 건강상의 영향은 원래 기대할 수 없어요. 그 29베크렐 리터당 삼중수소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 소개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사능으로 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품명은 호모사피엔스고요. 한국인이고 이름은 정용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생이고 남성입니다. 제 몸에는 7000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양을 제가 제 몸에 스스로 피폭을 시키면서 0.3mSv라는 양을 자폭하고 있어요. 제 몸 1kg에는 100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방사성 물질들에 비하면은 아주 미약한, 같은 한방이라도 미약한 한방을 가지고 있어서 더 비교할 가치가 없는 수준의 어떤 농도고 방사능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세슘이라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안전 기준치예요. 근데 이 안전 기준치를 어디에다 맞춰놨냐 하면은 안전 기준치를 혹여나 넘더라도 전혀 우리 몸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낮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치에 해당하는 고등어 한 마리를 내가 먹는다. 오염된 고등어를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나나 3개를 먹은 것과 같은 피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한 마리보다 2마리 먹으면 2배, 3마리 먹으면 3배, 바나나 3개를 먹는 것보다 6개 먹으면 2배 위험하고 9개 먹으면 3배 위험하고 모두 다 위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등어 한 400마리 가까이 드시면은 인천 뉴욕 비행기로 왕복하실 때 받는 피폭량하고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럼 인천 왕복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몇 번 하면은 너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냥 피폭량이 뿐입니다. 무의미하죠. 그게 이게 400마리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외부로 누출될 일이 없고, 뭐 혹 누출되는 게 뭐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암이 늘어난다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위해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용 해결료가 있으니까 이거 수십만 년 동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수십만 년 동안 위험한 건 아니고요. 수십만 년 동안 있긴 할 겁니다. 있긴 하지만 위험한 상태로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자, 사용 해결료는 만약에 땅에다 묻는다면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뭐 땅에다 묻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제 손바닥에 있던 그런 펠렛을 이렇게 봉에 담아놓은 해결료를 묶어가지고 묶음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묶음을 이 통 안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생긴 통 안에다가 이 묶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구리로 마지막으로 포장을 해서 딱 구리로 용접을 한 다음에 지하 500m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점토, 진흙이죠. 진흙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500m 밑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사용 해결료에는 2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 같은데요. 토끼에 해당되는 이동이 빠른 놈들, 얘네들은 뭐냐면 물에 좀 녹아요. 물에 녹으니까 만약 지하수가 지나가는데 만약 이 용기가 깨졌다, 와장창 깨졌다 그러면은 녹아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0년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300년 정도 지나면은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거의 소멸되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빨리 소멸돼 가지고 300년 정도 지나면 얘네들은 없어집니다. 반감기가 3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거북이류들이 남아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이름으로 보면 아메리슘, 플루토늄 뭐 이런 애들입니다. 우라늄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에 녹질 않아요. 그리고 이동이 엄청 느립니다. 그런데 반감기는 좀 길어요. 400년, 뭐 24,000년. 24,000년짜리는 한 24만 년은 지나야지 거의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 하면 물에 녹지 않고 이동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려서 이동하는 동안 소멸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35cm 정도 된 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여기 진흙층이 있는데요. 요거 통과하는데 구리 용기를 뚫고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요. 물에 녹지도 않지만 녹아가지고 나와서 구리 용기도 뚫고 이 진흙층으로 나왔을 때 그 진흙층을 통과하는데 무려 19만 년, 31만 년 이렇게 소요됩니다. 요 35cm 이동하는데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500m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격자 속에다가 상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 구리통 안에 집어넣고 구리로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구리가 더 약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더 센데 왜 구리통으로 감싸느냐? 이건 구리가 부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고조선의 유물이죠. 이 다뉴세문경, 잔줄무늬 거울인데 무려 2400년 전에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이렇게 홈들이 그리고 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선 두께가 0.2mm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 13,300개의 선이 지금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포장을 해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져 있던 건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5cm 정도 되는 5cm 정도 두께 되는 구리통에다 넣어 가지고 만약 사용 해결료를 500m 밑에 보관한다 그러면은 그냥 구리통은 수십만 년간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구리통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토층과 그 암석만 있어도 사실은 사용 해결료 구성 성분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대략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생겨났던 원자로예요. 그때는 우라늄의 그 235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농축도가 높아서 자연적으로요. 높아서 이쪽에서 원자로가 돌아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핵분열이 막 일어난 거죠. 그 핵분열이 일어난 사용 해결료에 해당되는 사용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간 사용 해결료에 해당되는 이 물질들이 그냥 이 근처에 그냥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요. 처분장을 만들어 놓고 1000년 지났는데 용기가 그냥 깨져버렸다. 수십만 년 갈 용기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가 지어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 짓고 물 먹고 산다.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한 12,000년 정도 되면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극미미한 영향이 가는데 얼마만큼이냐? 1년에 바나나 2개 정도의 비폭량이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러나 이 경우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태양광 풍력으로 100% 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자력 그 골치 아프게 사용 해결료도 있고 처분해서 수백 년이면 그냥 해결된다지만 그래도 태양광 풍력으로 100%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듯이 하루 24시간 태양이 떠 있지 않죠.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 놓더라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에 우리 커버를 하면 나머지 20시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 20시간 동안 바람이 불어주기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바람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 이제 부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시간 가까이를 뭘로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화석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24시간 쓸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24시간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원자력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도와서 24시간 동안 CO2 배출 없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구글도 하루에 24시간 365일 CO2 안 나오는, 이산화탄소 안 나오는 전기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포함해서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모든 게 다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의 역할이 24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원자력이 대략 킬로와트아워당 60원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LNG 발전이 12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한 160원 정도 됩니다. 이 원자력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사용 해결료 관리 비용, 발전소 해체 비용 모든 게 다 포함된 가격이 이 60원에 해당되고요. 태양광과 풍력은 160원, 180원 이렇게 됩니다. 한 3배 정도 비싼 거죠. 경제적으로도 태양광과 풍력을 100%를 가져갈 수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스를 쓰더라도 비싸기도 하고 가스도 CO2가 나오기 때문에 청정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써야 된다. 그리고 폐기물을 생각한다면 원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친환경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물건들은 모두가 플라스틱과 광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만들려고 해도 플라스틱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채굴해야 되죠. 유전이 필요하고요. 태양 전지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도 채굴해야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도 채굴해야 되고 납도 채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 플라스틱이 들어가니까 유전도 필요하고요. 해결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라늄 광산이 필요하고요. 그걸 농축하고 뭐 이러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합니다. 뭐 물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전기를 만드는데 어느 것이 더 작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태양광과 원자력. 왜 적은 자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구상에 이 페트병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친환경일까요? 아닐까요? 페트병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친환경인가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페트병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작을 때는 자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정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라면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저 페트병이 수십조, 수백조 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은 저거는 친환경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태양광 패널이 한두 개일 때는 친환경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양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저것도 유리고 실리콘이고 플라스틱이고 알루미늄이고 납이고 철근이고 콘크리트입니다. 원자력도요. 지금 세계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면 저게 수천만, 수백조, 수천조 개가 되면은 과연 친환경일까? 그러면 이게 밀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원자력은 그 점에서 태양광보다도 훨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전을 다 쓸 때까지 나오는 사용 해결료가 대략 한 5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해결료만 이렇게 모아 놓으면 축구장 높이 쌓지 않고요. 그냥 해결료를 그냥 하나하나 세워 놓는 거죠. 옆으로 세워 놓으면 축구장 절반 정도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처분 용기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축구장 한 두세 개 정도면 들어갑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그 포장하는 것까지 다 해서 국민 1인당 야구공 1개 정도 부피가 됩니다. 저거 한 500m 밑에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구공 1개를 500m 밑에.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양의 전기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면 그 같은 면적에 축구장 두세 개 크기의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시루떡 쌀듯이 이렇게 쭉 쌓으면은 5km 높이로 쌓입니다. 거대한 산이 되는 거죠. 그냥 표면을 이렇게 덮는 것만이 아니고요. 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을 때 그 두께가 4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5km 높이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친환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지금 2개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거 2개를 돌리면은 한 이 방 정도에 여기 이 건물 정도에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면은 모든 사용 해결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전기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패널을 330W짜리 그 높이는 한 1.5m 되고요. 폭은 한 1m 정도 되는 큰 크기인데요. 이 태양광 패널이 1억 장 정도 되고요. 그럼 쭉 쌓으면은 4,000km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는 친환경인가? 그걸 재활용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에너지도 있고 처분장도 필요하고 처분 시설도 필요하고 전기도 또 들어갈 텐데 그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저만한 분량이 쉬울까? 뭐 둘 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라고 할 때 뭐 친환경은 태양광 풍력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착한 사람은 철수와 영희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어느 정도가 친환경인가? 태양광 패널도 한 개보다는 2개가 2배 더 비친환경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한 개보다는 2개가 더 비친환경입니다. 어차피
늘어나는 거는 비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양이 작다면은 쌓고 쌓아도 뭐 시쳇말로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하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도 하지만 티끌모아 티끌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이 미미하다면은 우리가 더 늘려가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성, 뭐 안전성, 환경성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앞으로 화석연료가 없는 미래로 가야겠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가야겠느냐? 뭐 제가 원자력을 하니까 원자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탄소가 없는 그리고 화석연료가 없는 미래 어떻게 될까? 원자력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왜냐? 이게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인데요. 저 항공모함은 한 20-30년 정도 연료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연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20-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 안에 있는 한 5,000명 정도의 군인들 먹고 자고 마시고 물 마시는 정화까지 다 합니다. 해수 담수화도 하고요.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고립이 되더라도 그리고 바다가 좀 험합니까? 기후가 나빠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연료를 저기 뭐 비행기 전투기는 연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데는 연료 추가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핵연료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탄소 전력입니다. 원자력은 이렇게 이제 검증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렇게 밤에 보입니다. 마치 섬처럼 떠 있습니다. 여기 서해 바다를 보시면은 어디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바운더리인지 명확하게 중국 어선들이 쫙 선을 그어놨죠. 동해 바다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섬처럼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제주도도 그리고 독도도 이렇게 울릉도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마치 항공모함 같은 거죠. 외부에서 그럼 만약에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할 만큼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마치 이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는 원자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미래를 보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어떤 세상일까요? 마치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화성 정도가 되겠죠? 산소는 있으니까 지구에 화성에 산소가 없으니까 화석연료를 못 쓰는 건데요. 지구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제 쓰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결국 화성 같은 환경이 될 텐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자력 아니면 태양광이에요. 원자력 아니면 태양광인데 화성에 로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두 종류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로버 오퍼튜니티라는 로버를 보냈고요. 하나는 원자력 로버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원자력 조그마한 발전기죠. 발전기가 들어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보냈어요. 먼저 태양광을 보내고 그 뒤에 이제 원자력을 보냈는데요. 오퍼튜니티도 훌륭하게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성에 모래 폭풍이 심하게 왔을 때 죽어버렸어요. 이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이렇게 덮이니까 최대 절전 모드로 이렇게 버티다가 교신이 끊어졌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배터리
거의 다 방전됐다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모래 폭풍을 이 원자력 로버인 큐리오시티도 같이 겪었거든요. 같이 겪었지만 얘는 원자력이기 때문에 뭐 모래 폭풍이 와서 뭐가 덮이나 안 덮이나 그냥 묵묵하게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이 미래의 지구는 마치 화성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될 텐데요. 화석 연료 없이 화성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은 태양광 혹은 원자력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요. 나머지 20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을 의존해서 이 조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뭐 작지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